작은 서점. 내가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조만간 이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해방감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강민선 작가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 촉판 서문 첫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죠. 도서관 사서를 지낸 저자가 5년 동안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쓴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책을 빌려주는 사서에서 책을 쓰는 저자가 되었을까요? 자,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 가운데 저자의 이름과 함께 편집자까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서인데요. 자,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베테랑 두 편집자 모셨습니다. 김진형, 이현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여름이 좀 바쁘잖아요. 뭐 도선전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출판계가 이제 여름이 가장 바쁜 시기로 들었는데, 특히 김진영 편집자님께서는 이제 예비 창업자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걸 저한테 왜 되물으세요? 아니세요? 지금 제일 바쁘실 것 같은. 창업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잘 몰라서 네. 열심히 아직도 퇴사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퇴사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요? 네, 만나야 될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연락 오시는 분들, 네, 네. 뭐 밥 사주시겠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바쁘게 놀고 있습니다. 아, 바쁘게 놀고 있다. 바쁘게 놀고 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창업과 이런 준비 과정에 사실 좀 나이는 우리 편집장님보다 어리시지만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선배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요. 좀 조언 네. 좀 많이 해주고 그러시면 오늘 같이 파주에서 나란히 오신 거죠? 각자 왔고요. 아, 각자 오셨어요? 아, 그럴 때 좀 이렇게 조언 같은 거 듣고 그러면 좋은데. 아니, 좀 수다를 떨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세요. 지금 그거는... 출판계에 김진영 대표님의 이 창업 소식이 너무 큰 뉴스여서 모두가 지금 김진영 대표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에. 가짜 뉴스입니다. 이현실 편집자님 너무 바빠서 네. 좀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안 내주셔갖고. 네. 네. 두 분 오실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바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여유를 갖고 저는요, 이 두 분이 이 시간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뭐에 쫓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끼리 이제 수다 떠는, 네? 차 한잔 놓고 수다 떠는 이 밤에 그런 여유가 있으신 거죠, 두 분? 지금 또 뭐 급히 또 뭐 마치고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시죠? 네. 여기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책 수다를 사실은 저희가 편집자 하는 이유도 책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정말 약간 아지트이자 휴식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다행이다. 이게 약간 진공 상태의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얘기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퇴사입니다. 두 분이 어떤 책을 갖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어떤 책 들고 오셨죠? 네, 두꺼운 책이네요. 네. 네, 제가 가져온 책은 네. 김원호의 세계 서점 기행이라는 책인데요. 네, 저희가 퇴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또 김진영 편집장님이 골라오신 책도 또 책으로 돌아오고 저 또한 그러한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라 또 이따가 열심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무한궤도처럼 우리는 뭐 책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럼 김진영 네. 편집자님은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제가 가져온 책은 강민선 작가님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사서 실무라는 책입니다. 네. 2018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네. 제가 그때도 퇴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퇴사할 때 저한테 굉장한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줬던 책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현실 편집자님이 가져오신 김원호의 세계서점 기획. 이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뭔가 빨리 펼쳐보고 싶은 굉장히 설레는 제목이잖아요. 이 책 가져온 이유 뭘까요? 네, 이 책은 저자 김원호 작가님은 출판사 한길사에서 오랫동안 책을 만들어 오신 출판인인데요. 이 전 세계의 서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하고 이런 서점을 23곳을 탐방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책이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쳐서 이 김원호 작가님이 직접 주최한 세계 서점 기행 행사도 있었고요. 네. 저도 그 행사에도 따라가고 또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제 부업이 세계 서점 기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서점 중에서 23곳 중에서 제가 12곳을 갔더라고요. 지금 이게 3개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12곳이나 가셨다고요? 네, 12곳을 갔고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한다면은 뭐를 하고 싶을까 생각했더니 이 나머지 모든 서점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김진영 대표님도 이제 곧 시작을 하시게 되겠지만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퇴사는 못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직장에 소속돼 있을 때는 퇴사를 하는 것이지만 내 회사를 차리고 나면 망하느냐 생존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내 회사를 내가 퇴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시점에서 다시 이제 저는 만약에 퇴사하고 싶을 때가 온다면 책에 대한 열정을 가장 살아나게 하는 일이 이 책들이 모여있는 이 책의 숲인 서점을 다니는 일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현실 대표님이 김진영 편집자님에게 이제는 더 이상 퇴사가 불가능할 거라는 공포의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거 되게 많이 좀 찔리는 얘기인데 무섭지 않으세요?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영원히 퇴사 못 하세요. 그런 막연한 불안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퇴사를 축하드리고요. 이제 근데 아직 제가 그 사업자를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아니 12곳이나 가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다른 나라들 어떤 나라를 그럼 가보신 거예요? 제가 유럽 서점 기행, 뉴욕 서점 기행, 그리고 중국 서점 기행, 일본 서점 기행을 다녔어요. 와. 네. 그리고 이 저자인 김원호 작가님, 김원호 대표님과 함께 유럽 서점 기행하고 중국 서점 기행을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가셨다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이 김원호 김원호 작가님이 출판도시 문화재단에 있을 때 여러 출판인들하고 이제 같이 서점 기행을 가자고 했는데 이제 저는 휴가 기간에 같이 간 건데 편집자들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휴가 때까지 책을 봐야 하는가? 너는 거길 왜 가고 싶니?라고 선배들이 물었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유럽이나 이제 중국 서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무나 뛰어난 아이디어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큐레이션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아왔거든요. 이 책은 이렇게 세계 서점과 출판인들한테서 열정과 영감을 쏙쏙 받아올 수 있는 책이에요. 제일 마음에 드셨던 거, 이게 12곳 중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데, 일단 표지에, 이 초록빛깔의 서점이 있는데요. 여기가 영국의 돈트북스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영국의 서점 체인인데요. 전 여기 갔을 때 너무 놀란 게, 이 서점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판. 저희는, 서점 체인 들어가면은 사실 가장 좋은 자리에 큰 서점일수록 가장 좋은 자리에 광고가 있거든요. 출판사 광고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는 들어가면 그냥 아주 고급스러운 어떤 집에 서재에 간 것처럼 테이블에 책이 곱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끄러운 광고판이나 뭐 이런 POP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광고가 없나요? 라고 했더니
제가 가장 놓고 싶은 책을 잘 보이는 곳에 놓기 위해서 서점을 했는데 그걸 왜 다른 출판사에 파느냐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고즈넉한 이 서점의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네. 제가 가장 좋았던 서점은 사실은 중국 서점이었습니다. 중국 서점 기행을 제가 가장 마지막에 갔는데 저는 사실 유럽에 또 너무 뛰어난 서점들이 많고 미국에도 그러했지만 한국하고 이렇게 가까운 중국 서점에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장대한 서점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중국은 서점도 대륙 스케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호 작가님이 소개한 서점 중에 중수거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이 중수거 서점은 그냥 이 김원호 작가님이 사진도 찍어놨는데 온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막 인테리어를 엄청난 바닥부터 천장까지 어떻게 책으로 인테리어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둘러싸여가지고 와. 사진을 찍고요. 네.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서점은 샘펑 서점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 샘펑 서점은 그 옛날 군용 벙커의 서점을 만들었거든요. 아이디어들이 참.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어떤 한 시골 마을 전체를 서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도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만 살았던 어떤 시골 마을 전체가 서점으로 변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직접 갔던 곳인데 난징에 이제 총통부라고 예전에 뭐 이 정부 집무실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자를 만들어서 거기 정자에 서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정부에서도 이 서점이 하나의 관광지이자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요소로 정말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죽은 공간도 서점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요. 저는 이 중국 서점들을 보면서 이게 아름답고 너무 일단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너무 아름답고 그 자체가 서점 자체가 관광지이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중국 서점들에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벌써 중국 서점만 6곳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중국계도 중국에서의 그 출판계는 좀 우리와 또 이 생태가 좀 다른가요? 우리보다 더 좀 활성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일단은 이런 큰 서점들은 네. 저는 중국 독자들이 서점을 정말 아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부러운 문화네요. 네. 이 서점을 그들 스스로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서점인들도 물론 서점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네. 책을 많이 팔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서점인들 자체가 굉장한 지식인이고 네. 이 출판계를 지탱하는 너무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참 이 책은 서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서점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서점인들. 네네. 그래서 이 서점인들이 하는 말들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제가 아까 좋아하는 서점이라고 했던 중수거 서점에서는 네. 중수거 서점의 진하오라는 서점지기님이 이분을 이 김원호 작가님은 책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오프라인 서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저는 직접 책을 만져보는 경험이 정말 책을 사랑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국뿐만 아니고 또 한국의 서점도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부산의 영광도서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영광도서의 김윤환 대표님은 이런 말을 하세요. 책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네. 네, 집 안에 책이 있다는 거는 나무를 키우는 것이다. 진짜 그렇네요. 네. 그 생각을 못했네. 네, 나무네요, 네. 책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탄했던 그 샘펑 서점이라는 말은 선봉 서점이라는 뜻인데요. 이 선봉 서점의 첸샤오와라는 서점 창립자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서점을 자기 어머니처럼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12살 때 이제 정말 사랑하던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서점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어머니의 마음에 초대한다는 마음으로 서점을 운영한다고 하고요. 지금쯤은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이 첸샤오와 서점지기님은
어머니를 주제로 한 서점을 또 열고 싶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이렇게 막 줄줄줄줄 그동안 본 것 중에서 가장 신나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서점을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네, 서점을 가면 너무 신이 나요. 그리고 이 세계 서점 기행은 서점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지만 굉장히 네.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직접 가보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서점들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벨기에 저도 갔는데 벨기에 쿠겐북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여기는 가장 뛰어난 레스토랑이자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점과 레스토랑을 같이. 네, 먹으면서 네. 책을 고르고 네. 가장 좋은 책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린 보통 외부 음식 금지, 네.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왜냐면 책이 네. 이렇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흘릴까 네. 봐. 근데 그거를 오히려 네.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군요. 그리고 이 네. 네덜란드의 네. 도미니카넌 서점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도 꼽히는 곳인데 여기는 800년 된 교회가 서점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중앙에 원탁의 기사들처럼 모여가지고 엄청난 층고의 그 성스러운 교회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서점들과 이 읽는 사람과 네. 서점인들이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 서점이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작은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이렇게 막 스케일이 큰 어마어마한 서점 얘기들 하니까 기가 확 지금 눌리는 게 그리고 나머지 12곳 말고 나머지 그 또 세계 서점들 돌아다니는 게 퇴사 후의 목표라고 하시는 게 네. 꿈이 있는 지금 이현실 대표님의 표정이 너무 신나 보이고 막 반짝반짝 지금 빛나세요. 우리 김진영 대표님은 혹시 네. 대표님이라고 해도 되죠 이제 김진영 대표님은 편집자님께서는 지금 여기 거론된 23곳의 출판 그 서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열심히 목 참아 보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책을 다 못 읽었고 네. 왜 너무 늦게 책을 서점하기도 했었고 다 못 읽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영광도서랑 보수동 책방 골목은 가봤고 네. 뭐 헤일이 빼고 가봤던 곳은 이제 기타자와 서점 제가 가봤었거든요. 네, 일본에요. 네. 여기만 가봤고 나머지는 절반 정도는 제가 몰랐던 서점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헤이온 와이 마을. 여기 제가 책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헌책방 마을 헤이온 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 네네. 제가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책에 대한 요약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헌책을 사랑했던 사람이 네. 한 시골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지, 소개해 주신 책을 읽지 못했지만 헤이온 와이 챕터를 보면서 이 책을 다시 떠올려갖고 네네. 이 책을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혹시 여기 책 속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 문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네, 서점인들의 그런 마음 쿵 닿는 말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접어오신 부분이 있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난징의 샘펑 서점을 만든 서점지기님의 말입니다. 한 인간이 일생의 시간을 쏟아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건 분명 행복한 일일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쏟을만 합니다. 내가 서점을 연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절망하기도 했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감동했습니다. 서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외롭고 고단한 여정에 온기를 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외경, 서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나의 서점입니다. 내가 바로 나의 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진영 편집자님에게는 여쭤보면 안 되겠네요. 좋은 문자 다 못 읽으셨다고 하니까. 네. 근데 헌책방 마을 헤이온 와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 문장 읽어도 될까요? 네. 그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만들었는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헌책의 새로운 정의를 아십니까? 대형 마트에서는 팔지 않는 물건.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 희망이 되는 물건. 그게 바로 헌책입니다. 예, 짧은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고. 그러니까 헌책방하고 중고 서점 책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다른 것 어떻게 같고.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의 곳곳에 대형 중고 서점들이 있잖아요. 네. 체인처럼. 근데 거기에서 유통되는 책들은 대부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들.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정말 오래된 서울의 이제 신촌거리에 있는 숨어 있는 책방, 뭐 이런 몇몇 책방들을 가보면은 이 출판 산업보다 더 오래된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판된 책들. 이미 시장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건재한 책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근데 그런 책들을 저는 보면은 어떤 경이로움 같은 게 막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내가 잘해야 이 책들이 제가 만든 책 가운데서도 절판된 책이 있고 품절된 책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 책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절판되거나 품절된 책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책 마을들, 네. 이런 서점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헌책방과 중고 서점은 좀 다른 의미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 퇴사 후에 그 세계의 서점을 여행하는 게 지금 꿈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아주 밝은 표정으로 지금 오늘 방송에 임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목표가 있으세요? 난 몇 살까지 딱 일하고 서점을 찾아다니겠어. 저는 퇴사는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한데요. 근데 서점 기행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번아웃을 맞잖아요. 저도 위기를 맞는데 그때 이 서점 기행을 다 갔다 오면 충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꼭 출판인이 아니더라도 네. 이 뭔가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분들께 여행지에서 서점을 찾아가 보라고 이제 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퇴사하고 싶을 때는 뭔가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소위 뭔가 인류애를 잃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인류애를 잃었다. 네, 그런 때 서점에 가면 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저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삶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고 그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개 숙이고 이렇게 책을 넘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좀 다정해지고 다시 일하고 싶어지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출판인이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또 휴가들도 많이 가실 거잖아요. 저는 또 휴가도 또한 어떻게 보면 짧은 퇴사잖아요. 네. 잠깐의. 네, 그 잠깐 퇴사한 여정 속에서도 서점들이 가는 곳에 어디에든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책 한 권도 또 사보시고 책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또 지켜봐 주시고 책방을 지키는 분들도 또 응원도 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마음에 인류애가 고갈됐다. 내 마음에 정말 퇴사를 꿈꿀 정도로 뭔가 번아웃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주는 김원호의 세계서점 기행, 이현실 대표님의 추천책이었는데요. 혹시 요 책과 함께 어우러져서 들을 만한 곡 준비해 오셨어요? 네. 신지훈의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라는 아름다운 제목의 노래인데요. 네. 네,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보면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길 잃은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가 되고라는 가사도 있고요. 또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겨져 모든 걸 바쳤던 나를 미워하네라는 가사를 전 참 좋아하는데 네. 퇴사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모든 걸 바쳤었나. 네. 그러나 또 그 시간도 다시 채워질 거고 또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일에 대한 사랑도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김진영 저희 편집자님을 넌지시 바라보면서 지금 곡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분께 바치는 곡? 네. 들어볼까요? 진짜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자, 편집자의 방. 오늘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바로 그 단어, 퇴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영 편집자님의 추천책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라는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이 책을 2018년도에 나왔고요. 제가 2018년도에 다니고 있었던 출판사, 바로 전 직장 아니고 그 전 직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출판사에 어떤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직원들이 이제 여러 직원들이 차례대로 그만두는 상황이 있었고, 그때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제가 또 뽑았던 친구들인데, 네.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다른 출판사에 취업을 알선을 해서 취업을 막 시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후배가 이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랩핑이 되어 있어갖고 네. 비닐 포장이 되어 있었고 제목을 딱 보니까 도서관 사서 실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책을 의도가 뭐지? 지금 선물했지?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전혀 예상을 못했고 네. 작가님도 그때는 전 잘 몰랐고 전혀 몰랐어요. 이 출판사 이름도 되게 낯설었고 네. 그래서 안 읽고 있다가 비닐 포장도 제가 이제서야 고백하면 안 뜯고 있다가 안 뜯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제가 그 회사를 퇴사하는데 그때 비로소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읽고 보니 그 친구가 왜 저한테 이 책을 선물했는지가 이해가 되고 네. 그리고 마침 또 제가 퇴사를 하는 이직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가 이 책을 제가 읽게 되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한테 깜짝 놀랐고 네. 그리고 정말 저한테는 굉장한 그 당시에 위로가 됐고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됐고 지금은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위로보다는 용기가 되는 책? 약간 기분 좋은 희망을 주는 책? 네.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퇴사와 관련해서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이 되는 책이다. 네. 그렇게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 임시재본소가 출판사 이름이에요? 출판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독립출판사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독립출판사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 건가요? 그러니까 독립출판사도 있고 독립서점도 있고 독립출판물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엄격하게 딱 규정해서 분리하기는 애매한 구석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통념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기획이나 제작이나 편집이나 디자인이나 유통을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출판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출판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여기 임시재본소는 강민선 작가님이 하시는 1인 출판사거든요. 네. 강민선 작가님이 기획부터 디자인, 편집, 집필, 유통, 그다음에 서점에 가서 납품하는 일까지 혼자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동네 서점들, 흐릴만한 동네 서점들이 많이 생겼고 이 독립 출판물만 다루는 북페어도 생기고 서점들도 많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독립 출판물들이 유통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독립 출판사, 독립 출판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자기가 정말 만들고 싶은 책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재본소에서 만든 책들은 다 임시재본소 책 같아요. 근데 아니 책이 네, 굉장히 손바닥만한 책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오. 책을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진영 대표님의 소개 때문에 읽게 됐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뭔가 도서관 사서의 업무에 대한 안내서로 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심플한 표지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부 조감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하며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책 안에는 이 사서로 일하면서 느낀 온갖 감정과 분노와 슬픔과 기쁨도 담겨 있지만 이 표지에는 그 많은 것들 이것이 진짜 객관적이지 않을지라도 도서관 사서의 업무에 맨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저는 어떤 투지가 느껴지는 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판 서문에 내가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조만간 이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해방감 때문이다. 죽기 전에 유서를 써놓는 심정이라고 하면 좀 무겁지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투지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사서로서의 뭐 행복감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짧고 작은 책이지만 어마어마한 뭐 열기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아까 이 책을 통해 김진영 대표님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퇴사를 주제로 아까 제가 골라온 세계서점 여행은 뭔가 희망편이고 이 책은 절망편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불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책을 이제 읽은 독자들의 평을 찾아보면 이런 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서관 사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죠. 네. 그런 책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읽고 속았다.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속았는데 내가 원했던 그런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지만 도서관 사서로 일하기 전에는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많이 추천을 또 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도서관 사서 실무를 이제 실용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온갖 일들에 대해서 정말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강민선 작가님을 검색해 보면 그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이제 보면은 계속 쓰는 사람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분은 20대 때, 그러니까 대학 때 문예창작을 전공을 하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등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10년 가까이. 10년 동안 막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생각해보면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등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간지 같은 곳에 신춘문예 같은 곳을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도를 하셨다가 근데 잘 안 되신 거죠. 네. 그래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이런 게 돈을 벌면서 작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서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도서관이었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사서 교육원에 가서 준사서 자격증을 따서 사서가 되는 거예요. 사서도 이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게 정사서가 있고 준사서가 있는데 정사서가 되려면은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뭐 저희가 잘 모르고 사실은 제 딸이 사서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네네네. 몰라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가이드를 해줄 수 없었을 텐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서가 되겠다는 결심을 대학을 다니면서 하거나 대학을 졸업할 쯤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면 사서 교육원에 가서 학비 막 이런 안내도 나오는데 비싼 돈을 지르고 사서가 되지만 정사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준사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준사서로 이제 일하시게 되는 거죠. 이 책은 준사서를 일했던 한 만 4년 정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네. 그리고 4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사서로 일하면서 글을 쓰세요. 네네.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참사 같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글을 쓰고 그리고 도서관에 있다 보니 독립출판물의 세계를 알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가 되는 길은 꼭 등단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서를 일을 하시면서 책을 내세요. 네. 그러면서 출판사 이름이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임시로 임시재본서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서를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이 출판사를 거의 8년째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한 언론에서 보니까 강민선 작가에 대해서 네. 노동 현실에 대한 르포적 문체와 내부 고발자의 시선이 돋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그러면 약간 그 뭐 출판업계의 뭐 노동 현실을 네. 뭐 까발린다 뭐 이런 느낌의 책인가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책의 정체성을 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 설명이 이 책이 근데 독립출판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팔렸고 저도 이 판매량을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상당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책이. 그리고 계속 개정을 해보셨고 그리고 이 책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강민선 작가님에 대한 평가가
이런 이제 뭐 노동 현실에 대한 르포조물체 내부 고발자의 시선 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강민선 작가님의 글들을 다 읽어보면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니고 네네. 이분은 정말 타인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이제 두려움이 있는 분이에요. 이 책을 쓰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끊임없이 자책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내부 고발자적인 시선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책을 한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만 이 책이 비단 도서관 사서의 노동 그 현장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들이 갖고 있는 노동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사서가 아니더라도 출판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은 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이제 따님이 또 사서가 꿈이라는 지금 얘기를 좀 처음 하셨는데 혹시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따님에게 그래 이건 정말 좋은 직업 같구나 계속 그 꿈을 향해서 매진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어때요? 저는 생각이 바뀌셨는지. 저는 이 책을 읽고 사서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책을 먼저 읽고 네, 먼저 근데 선행이 돼야 되는 저희 딸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직업을 이상하게 대단하게 보는 이 확증 편향 오류에 빠지는데 아, 그런데 저희 딸도 약간 그래서 막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네. 처음에 편집자 되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말렸죠. 사서가 되겠다고 해서 그래 그 사서가 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서관학 제5법칙이라는 게 나온다는데 요거 좀 소개해 주세요. 5법칙. 네. 뭘까요? 이게 네. 도서관 사서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달달 외워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의 수학자이자 사서인 랑카나단이라는 사람이 1931년도에 발표한 도서관학 5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 5가지가 이런데요. 1번이 제1법칙이 책은 이용을 위한 것이다. 네. 2법칙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3법칙 책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법칙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이렇게 5가지 법칙을 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잘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독자를 그렇네요. 위한 거예요. 네. 이용자. 그러니까 독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책은. 그리고 도서관도 당연히 독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독자의 필요성을 채워줘야 되고 독자의 시간을 절약해줘야 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 4가지를 갖출 때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가 된다. 근데 이 작가님의 어떠한 제가 볼 때는 이분의 통찰에 의하면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성장하는 유기체로서 그 본질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러잖아요. 네. 사서 그러면은 되게 좋은 직업 같잖아요. 되게 평화로운 곳에서. 저 사실 KBS 이제 은퇴하면 퇴직하면 저희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있거든요. 네. 사서를 어떻게 좀 여기 제 KBS 도서관에 좀 주시 약간 그런 정말 낭만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사서의 일 가운데 이 이용자 독자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일들에 너무 많은 노동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이 4가지 이 우리가 사서가 되기 위해서 달달 외워야 되는 이 법칙들을 정말 이거대로 도서관이 기능을 한다면 도서관이 사서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성장하는 유기체처럼 도서관이 기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5법칙이 책 만드는 사람한테도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도서관이란 말 대신에 출판이란 말로도 되고요. 그렇네요. 우리 작은 서점, 우리 서점을 넣어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맞다. 우리도 항상 그 이용자, 독자 중심, 네. 청취자 중심으로 네. 그렇네. 이 5법칙을 우리가 네. 우리 출판사 시험 볼 때도 시험 우리 크게 써서 여기 걸어놔. 저 급훈처럼 하나 좀 네. 걸어놔야 되겠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일터에서 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법칙들을 네. 정말 잘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 서점이 네. 출판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현실 대표님 혹시 이 책에서 좀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뭐 많이 이렇게 뭐 네. 저는 이 책이 정말 정말 같은데. 좋았는데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뿐만 아니고 저는 출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또 이 책의 다정함도 있지만 사실 이 책은 진짜 용감한 책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책에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견뎌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도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이겠으나 이 지긋지긋한 전체 회의들 있잖아요. 끝나지 않는 전체 회의들. 그래서 이분은 퇴사하실 때 더 이상 그 전체 회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희열에 젖어서 쓰신 부분도 되게 재밌고요. 저도 퇴사할 때 제일 좋았던 게 회의 안 해도 된다는 거. 저도요. 출판업계도 회의가 많아요. 더 많나 저희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회의를 할 시간에 책을 만들러 가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 되게 솟구치거든요. 그리고 또 책 주변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은 사서나 편집자나 굉장히 지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네. 책은 무겁고 몸을 쓰는 일이에요. 책을 옮겨야 될 일도 정말 많고요. 네. 그 엄청난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정말 눈물 날 것 같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책과 관련된 일은 또 몸을 쓰는 일이다. 네. 그것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네, 그 현실도 담겨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퇴사는 결국 사람들이 지치게 할 때 그렇잖아요. 이분도 도서관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서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갉아먹는 일들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담담하게 써내려가신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책에 어떤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책을 다 읽고 나면 그제야 이 책의 제목이 다시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도서관 사서 실무에 방점이 찍혔다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 핵심이에요. 정말 이렇게 적나라한 업의 실체는 다른 데서 볼 수 없거든요.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시리즈로 나와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제 퇴사 중인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께서 좀 인상적인 부분 네. 끝으로 낭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록이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부록 퇴사 에세이 사건 지평선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가 이제 엄청난 히트를 네. 치기 전에 쓰신 글이라는 거. 그거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책을 선물 받고 한참 뒤에 읽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 읽고 나서 작가님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메일을 보냈었는데. 강민선 작가님한테 직접이요? 네. 메일을 써갖고, 그때 썼던 제가 메일을 찾아보니까 사건 지평선 너머라는 제목으로 제가 메일을 썼고 그래서 그 마지막 에세이가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님께 막 구구절절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 그때가 기억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정말 저는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한 곳에서 오래 일할까 하는 거예요. 저희 출판계가 되게 특징이 뭐냐면 직종을 바꾸진 못해요, 다들. 그러니까 정말 이 출판계 안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데 한 곳에서 일하는 연수가 평균 근속 연수가 한 통계에 따르면 3년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짧네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대부분은 이직을 하는 게 평균적이라는 거죠. 저는 20년을 일했는데 퇴사를 이번까지 4번을 했고 3번은 이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군요. 네, 보편적인 거죠. 근데 이 보편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출판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우리 동료들의 저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입사할 때부터 퇴사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일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지금 바로 여기에 다 쏟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우리 출판계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는 설사 3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지 않아야 저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다 쏟아내야 다음 회사에 가서도 네. 그거를 제가 평가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퇴사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꼭 보시면 좋겠어요. 꼭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이 글이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처럼 네. 그분들께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지평선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어떤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계면을 말한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이미 크게 벌어지고 있지만 경계면 바깥에서는 안에서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다. 블랙홀 주변이나 먼 우주의 경계면을 말할 때 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안은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경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나는 이 용어를 순수 과학책이나 사회과학책에서 본 것은 아니고 추측컨대 한때 열심히 보았던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려면 그 시리즈를 다시 보아야 하므로 그냥 추측 정도로 끝내겠다. 당시 나는 저 말과 의미가 좋아서 메모까지 해가며 기억해두려 썼다. 사회나 우주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한 사람의 내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내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변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본인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사건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내딛었을 때라야 경험할 수 있는 기막힌 이벤트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스스로에게 네, 마음을 다지는 그런 문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진영 창업 예정자이신 창업 꼭 해야 되겠네요. 네, 편집자님께서 골라와 주신 책.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골라오신 곡도 있죠? 네. 요조님의 그 BOOK라는 노래입니다. 네. 예, 북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HOT의 핫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근데 네. 그 언젠가 이제 요조님의 공연을 제가 갔다가 예.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때는 앨범에 수록되기 전에 아마 부르셨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래전에 지으신 노래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만들었던 노래라고 하면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겁이 날 때까지 용기를 내자. 우리 죽을 때까지 살아나가자. 그리고 영어로 가사가 나오는데 그 의역하면 내가 힘들 때마다 나는 나의 책을 읽어.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조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만들었던 노래고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그 요조님이 하시는 얘기처럼 나를 구원할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 이런 마음들 꼭 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마다 나의 책을 읽어. 좋네요. 어째 곡들도 이렇게 너무 잘 골라오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출판인 김원호의 세계서점 기행 그리고 강민선 작가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현실 이야기장수 대표님 그리고 김진영 창업 예정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서점 오늘 문도 여기서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